자, 2011년 27번부터 32번에 나왔었던 문제. 자, 단락이 5개 단락인데 지문이 좀 긴 편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이 지문이 수능에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럴 법하지. 긴데다가 잘 모르는 개념에다가 관계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문을 읽는 게 편하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걱정 없어. 각 부분에 대해서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여기는 그래서 수월해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적인 단어 딱 하나 고르려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 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마련하는 것일 것이고 그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쓸 것인데 그 수단의 특성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거 따져보면서 해야지. 당연히. 자, 정책 수단은 강제적,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는데 이 특성이 1, 2, 3, 4, 1부터 4까지 있다는 얘기니까 아하, 데칼코마니. 특성 1, 특성 2, 특성 3, 특성 4 각각을 정리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왔다는 얘기는 얘 한 문제 낸다는 얘기야. 이거 한 문제 안 내려면 이 단락을 넣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겠어? 그럼 어딘가 있을 것인데 아예 여기 뭐야? 4가지가 있다 해놓고 여기 뭐가 있어? 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린 따단 시에서 보면 가시 같은 거야. 가시. 알겠어? 그럼 얘를 딱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어버리는 거지. 내 말 알겠어? 감 잡았지?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의 규제, 강제성이 높다. 그랬어요. 아하, 첫 번째보다 강제성이 있고, 강제성의 핵심 단어는 뭐가 되는 거야? 제한하는 거. 규제, 제한이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강제성이다. 끝. 됐지? 강제성 잡았고. 그 다음에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을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 수립에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아하, 자 뭐야? 직접성 정리. 그럼 뭐야?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건 말 그대로 직접 관여네. 그쵸? 직접 관여. 직접 관여하니 안 하니.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 민간의 위탁.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그건 관여한 거 아님. 직접성이 엄청 낮은 것임. 됐지? 자, 정리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성 정리하다. 자동성 정리합시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아하, 뭐야? 기존의 조직.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그것은 자동성이 높은 것. 그럼 기존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만들면 자동성이 낮은 것. 당연한 얘기지. 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동성이 높은 거다. 그 다음에 가시성. 자, 가시성. 눈에 보인다는 건데 눈에 볼 수 있느냐?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재원의 명시성. 재원이 명시적, 뚜렷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그것은 가시성이 높은 거다. 재원이라는 것은 뭐야? 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돈 나오는 구멍, 돈 나오는 곳, 이거야. 이해됐지? 그것이 명확하냐?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예를 들어, 예 들어줬네. 규제를 뭐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가시성과 무관한 거지.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얘는 받아들이는 거지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이 정도면 엄청 쉬운 지문인 거지, 이런 거는. 그쵸? 대신 얘를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갈 수는 없다.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하고 밑줄 딱 꺼져 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버리고 버리자. 이게 포인트야.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가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다자녀 가정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출산 장려금 지급.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그랬어요. 자, 강제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제한과 규제잖아.
근데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건 뭐지? 돈을 주는 거지 규제하거나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거 아니니까 뭔 소리야? 땡 날아가지.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이쪽, 그렇지? 재원 이쪽, 그 다음에 규제 이쪽.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그랬는데 아하 규제하는 것은 가시성 아니지. 여기 아니라 그랬잖아. 됐어 땡 날아가고.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 따단 자 포인트 뭐야? 포상금. 자연보전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 제한. 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돈 주는 건데 웬 규제? 땡 날아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만 읽고 바로 풀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잘 낸다.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아예 어떤 단락에다 문제 하나, 두 단락에다 문제 하나, 요 단락에다 문제 하나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밑줄이 있거나 ABC가 있거나 이렇게 묶거나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만 보고 바로바로 푸는 것이 오히려 낫다. 우리가 C를 그렇게 풀었던 것처럼. 내 말 이해하지?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게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 아하, 민간 이거 나왔네. 민간 위탁.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주민등록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그랬는데 민간 위탁인데 직접성이 높을 리가 없지. 땡 날아갔지. 됐어.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것.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상수원의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정성이 높다. 그렇지. 자동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거니까 오케이 답브라 끝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써먹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가볍게 이 녀석을 잊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리면 돼. 이렇게 첫 단락을 하나 써먹었어. 됐어. 이해됐지? 자 이렇게 잊어버리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잊어버렸는데 뒤에서 또 첫 번째 문제나 이런데 내용일치에 걔를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잊어먹으란다고 그냥 잊어지냐? 너희들이 줄군 것이 사라지냐? 마음 편하게 가자는 뜻이지. 무슨 말이겠어? 이건 다 써먹었다 하고 마음 편하게 가자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준비됐죠? 자,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현상을 살펴보자. 아하, 자 이제 뭐야? 정책수단을 잠깐 얘기하다가 결국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환율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랬어. 환율과 관련된 정책수단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줄게요. 이 얘기했어요. 환율은 우리가 이미 정리했지. 좀 할까? 뭐라고? 환율 뭐라고? 만약에 달러 환율이라 그러면 달러의 값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달러의 값이다. 1달러에 얼마니? 1달러에 1,000원이니? 1달러에 1,500원이니? 1달러에 1,600원이니? 이게 바로 달러의 환율이다.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 아까 내가 그랬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그렇다면 이미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됐지? 1달러를 얼마에 바꿀래? 1,000원이에요. 그게 환율이야. 1달러 얼마에 바꿀래? 2,000원이에요. 그게 환율이야. 무슨 말이겠어? 2달러 얼마에 바꿀래? 2,000원이요. 그럼 뭐야? 1달러당 1,000원이라는 거잖아. 비율이 만들어지지. 됐어. 그래, 그게 바로 환율이다라는 당연한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자, 장기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린 띠링 주목하는 거야. 항상 장기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아닐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연스러운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뭘 생각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는 어떠한지를 데칼코마니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그럼 뭐야? 먼저 뭐 얘기하고 다음 뭐 얘기하겠구나. 단계별로 나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됐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면 장기를 딱 잡는 거야. 장기를. 장기적으로 한 국가는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아하, 뭐야? 환율이라는 것은 무엇? 생산성,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 따단, 뭐야? 기초의 경제의 여건을 반영한다. 반영하여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춰 간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이겠어? 그 수준이 된다. 그래서 좀 중요한 말은 이거야. 경제 여건.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러의 값이 그 알맞게 그 가격으로 수렴된다 이런 얘기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뭐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머릿속에 뭐 넣는 거야? 경제 여건.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 여건이 영향을 미친다. 끝. 됐지?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 여건이 영향을 미친다. 끝.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아하, 뭐야? 장기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제 여건과 중요한 단어 뭐야? 괴리. 괴리란 단어는 아예 그냥 중요한 단어지. 이 단어 자체, 뜻 자체가 중요하지. 분리된다. 즉 여기서 뭐야? 일치되지 않는다. 여기 문맥으로 보면 그거에 수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뭐. 됐지? 괴리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니까 일치되지 않는다, 수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지. 자,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나열되고 있는가?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이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괴리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반대로 움직일 때 하고 또는 뭐야? 변동폭이 클 때 변동의 폭이 크다. 됐지? 반대로 움직이거나 변동의 폭이 클 때, 즉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 물가 등에 의하여 환율이 오르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떨어졌어. 혹은 한 1% 정도 오르겠구나 했는데 뭐야? 10%가 빡 올라버렸어. 내 말이 됐지? 방향이 반대가 되거나 변동의 폭이 클 때, 이 경우 당연히 뭐야? 경제 주체들, 가정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무슨 말이겠어? 경제 생활을 하는 모두, 그러니까 뭐야? 온 국민, 온 기관이지 뭐. 무슨 말이겠어? 모든 조직이지 뭐. 다야. 경제 활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웬만하면 다 하는 거지.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위험하다. 끝. 자, 위험하다. 끝.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강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아하, 이렇게 변동폭이 갑자기 큰 거. 변동폭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뭐 와닿죠, 말이. 오버슈팅. 오버해서 빵 했다는 얘기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런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하,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 정리네. 첫 번째 뭐야? 물가의 경직성. 자, 첫 번째 물가의 경직성. 자, 경직성이라는 것은 탄력적인 것의 반대지.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야. 뭔가가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경직성. 알겠지?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 마땅히 어느 정도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 지금 상태면 물가가 한 1%는 올라야 되는데 얘가 뭐야? 가만히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다가 3달이 지난 후 0.1%가 올랐어. 야, 물가 정말 경직적이다. 어떤 경우 뭐야? 물가가 1%는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 이미 1.5% 올라버렸네요. 이야,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가격, 그런 거 이제 탄력적이다라는 게 그래프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인 그래프는 기울기가 그렇지, 완만하다 그랬지. 이래서 가격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녀석은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덜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잖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조금씩 변화되면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급하고. 됐지? 이해됐지? 그거 탄력성 할 때 내가 그냥 아예 머릿속에 넣자 그랬어.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딱 집어넣자 그랬어. 변화가 큰 건 완만하다. 집어넣자 그랬어. 자,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물가심리라고 했어요. 어허. 금융시장이 변동하여 생긴 무슨 심리? 불안 심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본 거냐면 전체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나 오버슈팅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오버슈팅이 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했어요. 근원적 원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랑 연세 이거 받아가지고 뭐가 나오겠어? 물가가 경직적이면 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지. 됐지? 금융시장 변동에 불안 심리가 있을 때 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지가 나오겠죠. 그거 터닫기야. 기본기 가르쳐 준 거야. 기본기. 그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뭐? 환율은 어떻게 된다? 반영되어 수렴되게 돼 있어. 그 예측에 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 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보니까요. 물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으니까요. 환율은 한 1% 오를 거예요. 거기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에서는 갑자기 뭐야? 뻥 튀거나 반대로 가거나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죠? 특히나 변동폭이 엄청 크게 일어날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고. 급격히 올라가거나 급격히 떨어질 때 우리는 오버슈팅이라고 해요. 그럼 오버슈팅이 왜 일어나냐면 물가가 경직적이거나 물가가 그치? 요 경제 여건에다가는 물가가 변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변하는 거야 잘. 오케이. 아니면 뭐야? 금융시장이 꿈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대.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변동폭이 큰 것이 오버슈팅. 그리고 뭐야? 두 가지가 나오네. 하나씩 잡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정리가 들어가고 자, 10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0번째 단락. 물가 경직성에 따른 딱 예측한 그대로지. 물가 경직성 빵 잡지. 물가 경직성 딱 잡았지.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또 터닫게 하려고 그러나?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통화는 뭐야? 시장에 굴러다니는 돈, 쓸 수 있는 돈, 시장에 풀려있는 돈. 됐지?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적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 또 나오네.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오호, 장단기로 나누네.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충격이 있으면 조정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단기 나왔다. 단기.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직적이지만 자, 물가는 어떻게 된다? 물가는 단기. 데칼코마니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즉 잘 안 변한다는 거야.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잘 안 변한다. 됐죠? 안 변하는 이유가 뭐야? 공공요금 규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물가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아이고야 지하철이 지금 얼마야? 1250원? 학생들? 1250원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야? 2,000원 올려야지 딱 이렇게 되면 애들 어떻게 되는 거야? 등교를 못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규제를 해버리지. 많이 올리지 마루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규제된 부분에서 물가가 안 올라가 주잖아.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단기에는 경직적이지. 이해됐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장기 계약. 이건 뭐야? 뭐 월세를 계약했는데 2년 계약했어 어제. 근데 갑자기 물가가 올라야 돼. 근데 2년 계약인데 어떻게 올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장기 계약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들 때문에 경직적이다. 단기에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장기에는 신축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은 경직적에서 잘 안 움직이지만 장기 시간이 흐르면 반영되어서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지하철 요금이 1,500원인데 분명 시장의 상황에 따라 2,000원으로 올라야 돼. 근데 당분간 몇 달 동안은 안 오르고 있다가 오케이? 한 1년이 지났을 때는 딱 2,000원으로 올라 있다라는 거야. 내 말 알았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반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인 조정, 이건 뭐였냐면 물가였어. 근데 반면 또 물가와 또 무엇? 환율. 데칼코마니 또 이루어지죠. 물가와 환율의 관계. 됐죠? 반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아하, 얘는 뭐야? 단기든 장기든 신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얘는 단기에 경직적인데 얘는 단기에 뭐야? 신축적이잖아. 이해돼서? 그러니까 경직과 신축이 단기에 만나서 단기에 뭐가 일어난다? 오버슈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하, 하나 해결했어. 뭐 해결한 거야?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 하나 해결했어요. 됐죠? 자, 이런 물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며, 이거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국 통화와 그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했잖아. 환율이란 걸. 그치? 요 말을 싹 바꾸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이게 좀 시험의 상황에서 이거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구매력을 평가한다. 아까 햄버거야, 햄버거. 평가설에 의하면 환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균형 환율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자국의 물가 수준. 그 다음에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햄버거 하나 여기 있어. 햄버거. 오케이? 햄버거 하나 있는데 물가 수준. 햄버거를 가지고 물가 수준이 얼마인지 보라고. 우리나라는 햄버거 하나에 지금 1,000원이요. 근데 미국은 1달러요. 그럼 환율이 얼마요? 1,000원인 거야. 내 말 이해돼서? 물가 수준으로 하면. 내 말 이해됐지?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매력에 의한 환율 계산법이야. 이해됐지? 햄버거 말고 여기다 딴 거 넣어. 스테이크. 오케이. 스테이크 얼마니? 100달러야. 오케이. 우리 돈으로는 얼만데? 10만 원이야. 그럼 달러당 얼마가 딱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내 말 이해됐지? 그게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것이기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균형 환율은 올라간다. 이게 나오지. 이해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다. 무엇은 무엇분의 무엇이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올라가면 그 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반대로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떨어지죠.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올라간다면. 그렇지?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당연히 뭐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 둘 사이는 당연히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만들어진다. 과학이든 지랄이든 어디든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비례와 반비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보기에는 그 얘기가 나온다고. 알겠냐?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자국 물가 수준이 올라갔다고?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겠군? 이러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문제를. 무슨 말이서 다른 나라, 외국에, 미국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우리는 그냥인데 얘는 올라갔다고? 반대, 우리 환율이 떨어지겠군! 하는 게 되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어요? 자, 요거 항상 요런 식의 공식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써먹는다는 걸 잊지 마시라. 중요하다. 비례 반비례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줬어요. 이 균형 환율을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장기에는 자국 물가가 높아져서 장기 환율이 상승한다. 관계가 나왔어. 자, 이게 중요한 관계가 나왔어.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요 글에다가 그냥 정리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었어요. 국내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 물가가 높아져서 됐지? 장기 환율은 상승한다. 자, 환율은 상승한다. 이게 뭘 쓴 거야? 이거. 물가가 올라가니
환율, 균형 환율도 올라간다. 요거지. 이해됐지? 비례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 변하지 않는다. 아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실질 통화량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해됐지?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통화량이 2배로 올랐어. 시장에 1,000원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2,000원이 굴러다니게 됐어.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 거지. 근데 물가가 2배로 뛰었어. 오케이. 그럼 내가 1,000원 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었는데 통화량 시장에 1,000원이 더 늘어나도 역시 햄버거 하나밖에 못 사지. 똑같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실질 통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와 얘가 비등비등하게 같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덧붙인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놓으면 되냐면 요거 그냥 요거 화살표. 통화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비례 다 올라가네 라는 것만 딱 정리해놓고 그때의 실질적인 통화량은 그대로다. 이것만 딱 정리하면 끝. 내 말 알았어? 내 말 알았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요 공식 정리하는 거고 이 관계 정리하는 게 포인트네요. 이 부분에서는. 내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부분 지금 3번째 단락 받고 여기는 터닫기였으니까 뒤에 다 나오는 얘기고 터닫기.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단락을 한번 해볼게요. 4번째 단락. 4번째 단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를 바로 읽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됐지? 자, 문제풀이 갈 거예요.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 자, 지금 여기, 뭐였어, 지금? 여기 뭐 얘기했냐면, 장기 얘기했잖아, 장기. 여기서 이 균형 환율 요거는, 자, 써놓지 않았네. 장기였어, 장기. 장기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여 균형 환율이 만들어진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지?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질 통화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뭐로 넘어갔냐면 단기야, 단기. 그러나 단기에는 그 넘어갑니다. 자,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으로 아하,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물가 경직성. 물가 경직성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지? 오버슈팅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거기로 들어간 거지. 물가 경직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단계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따단. 자, 이것 때문에 보다 오버슈팅이 일어난다. 오버슈팅이 일어난다. 자,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통화량이 증가하여 다 그냥 간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여 자, 통화량이 또 증가. 자, 관계 정리. 통화량이 증가하여 증가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따단.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물가는 경직적인 상태가 유지된다. 단기이기 때문에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거 데칼코만이지? 실질 통화량은 유지된다 그랬잖아. 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물가가 경직. 그치? 올라가지 않으므로 실질 통화량은 올라가게 되지. 됐죠? 실질 통화량은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는 따단. 자, 뭐야? 시장의 금리는 하락한다. 됐지? 자, 근데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어. 금리라는 것은 뭐다? 돈의 값이다. 우리 돈의 값이다. 지금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돈이 흔해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돈값이 떨어진다. 금리는 떨어진다. 이거 항상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다 그랬고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는 자, 실질 통화량 여기다 기억해놨네. 실질 통화량 여기다 기억해놨고 실질 통화량 증가한다. 그 다음에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인 외국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킨다. 아하, 뭔 일이 벌어진다? 투자 자금이 줄어든다. 빼가거나 더 이상 생기지 않으므로. 됐지?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금리가 낮음으로 하여 자, 기대 수익률 하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뭘 사는 거야. 채권을 사거나 뭘 사는 거야. 대한민국에. 근데 얘네 대한민국 야 요즘 금리가 엄청 낮아졌어. 거기다 넣어봤자 이자 많이 안 줘. 그래? 그럼 빼자. 어디가 괜찮은데? 아 저기 저 필리핀이 괜찮대. 그럼 필리핀에 막 집어넣는 거야. 빼가지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이는 자들이 그렇게 빼서 넣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면 투자금을 빼게 되면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투자금을 빼게 되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지. 됐죠? 자, 투자금이 위축되고 그 결과 위축이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자, 자국 통화 이건 이미 아까 얘기했었지.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뭐 한다 그랬어? 돈값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이해됐지? 자국 통화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지. 이미 떨어져 있었지. 이해됐지? 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아, 마지막.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차이점. 통화량이 증가하여 뭐야? 여기는 물가가 변하지 않고 여기는 물가가 함께 올라간다. 됐지? 여기는 실질 통화량이 그대로인데 얘는 실질 통화량이 올라간다. 근데 결국은 여기 뭐였어? 환율은 마지막에 올라가잖아. 여기도 환율은 마지막에 올라가요. 단기나 장기나 환율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하면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시장금리네. 자, 이 니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이 뭐야? 아, 환율은 상승한다. 이거 디귿 여기 있고. 이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거 체크해놓고 환율은 상승한다. 자, 그런데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즉 여긴 경직적이지만 신축일 때에 신축적이라고 봤을 때 즉 장기 됐지? 신축적이라고 봤을 때의 상승분해 됐죠? 자,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확률 상승에 신축의 상승 신축의 상승분해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지는 것으로 여기다가 뭐야? 금리에 따른 상승 이 더해짐으로써 나타난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됐어? 오버슈팅의 정도는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의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아하,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건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커질 테니까 예측과 차이가 커질 테니까 당연히 오버슈팅은 더욱더 커진다. 의 정도는 더욱더 커지고 더 오래 지속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따단 자 그러나 또 중요한 거 시간이 경과해 시간이 지나 뚜루 흐르면 당연히 물가가 어떻게 돼? 경직되어 있었던 녀석이 아니 오를 수 없고 결국은 오른다 그랬잖아. 됐지? 단기에 경직적이었지만 장기엔 신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언젠간 오른다고. 이해됐지? 장기적으로 보면. 자, 오르게 돼서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또 자, 물가가 상승하여 통화량은 실질 통화 요거였지. 기억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됐죠?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출되었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에 복귀하면서 자 뭐라고 했어? 금리가 반등한다 그랬어. 자 금리가 반등한다는 건 뭐야? 다시 되돌려 올라간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근데 금리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니은. 다시 나왔지, 니은이. 자, 금리가 반등하고 국내로 복귀되면서 단기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의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한다. 자, 환율은 이거 뭐야? 디귿.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 요거 장기. 요거의 구매력 평가설에 수렴한다. 아유, 복잡하다. 정리는 다 했어. 좀 복잡하지? 어렵지? 조금 어려울 거야. 자, 이해를 해보자. 이제 이해를. 자, 수능의 상황에서는 이 지문이 왜 어려웠냐면, 봐봐. 내가 화살표로 표시하거나 데칼코마니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했는데,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짧은 수능 시험 시간에 이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1등급을 맞으려면 어차피 문학은 쉽게 할 거고 문법은 다 외워서 잘할 거고 화작은 쉬운 지문이니까 잘할 거고 파악됐으니까 잘할 거라고. 시간도 줄이고. 그치? 근데 그걸로 1등급은커녕 2등급, 3등급도 어렵단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그럼 독서도 해야 우리가 1등급을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나오면 우리가 어떡하냐는 거지. 그럼 여기서 1단계는 뭐야? 그냥 무념무상, 비례 이걸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그 상식 가지고 얘를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지. 자, 보세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여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장기를 얘기한 거야. 장기. 다시 한번 따라와 보자.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조금 쉬워질 거야. 정리된 거니까. 장기에는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신축적으로 물가가 땅 올라가게 돼. 무슨 말이겠어? 근데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라 그랬어? 환율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환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통화량이 오른 것만큼 물가가 빠르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빠르게는 아니지만 장기니까, 얘가 올라간 것만큼 물가가 올라가 줬기 때문에 실질적 통화량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됐지? 여기는 아주 간단해.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서 땡! 여기가 올라갔으니 환율이 올라간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기에는 신축적으로 변화될 만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 주지 않고 뭔 일이 벌어진다? 물가가 안 움직여. 경직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원인. 됐지? 오버슈팅이라는 첫 번째 원인이다, 이게. 물가가 경직되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치솟게 된다는 거지. 진짜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버린다는 거야.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이젠 이해해보기야, 이해해보기. 요것만 가지고 이해해보기야.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야? 외국의 투자자들이, 야! 한국에 돈 넣어봤자 남는 거 없어. 이자 많이 안 준대. 빼자.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거긴 금리가 시원찮아. 거기다 넣지 마.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은행에서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이자 얼마 줄 거예요? 10만 원 드릴게요. 옆 은행 갔더니 15만 원 드릴게요. 어디 넣을 거야? 15만 원 주는 데 넣을 거 아니야. 이자율이 높은 데다 넣게 돼 있다고.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빼가고 더 집어넣지 않으니까 해외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야. 달러의 투자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내 말이 됐지? 그럼으로써 자국의 통화의 가치는 떨어져. 뭐면 알겠지?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져. 이미 떨어져 있었고, 무슨 말이겠어? 사람들이 투자 안 하니까 우리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해됐어? 그럼으로써 환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뭐라 그랬어? 평가절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절하니까 반대 환율은 뭐야? 올라가야지.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쉽다고. 이래서 1달러에, 다시 할게.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라가 봐. 그럼 뭐야? 1,500원을 올라가야지. 무슨 말이겠어? 그렇다면 햄버거 하나에 1,000원 내고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500원 내야 되니까 우리 돈이 거지가 된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 올라간 것은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오버슈팅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신축적이라고 상상했을 때 올라가는 그 정도의 상승에다가 오케이. 경직되어서 격차가 일어났으면 또한 금리가 어떻게 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두 번째 이유지? 이게 두 번째 이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 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변화. 그래서 돈을 막 빼. 무슨 말이겠어? 그것에 의해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더해지는 거야, 막.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의 상승보다 이 환율의 상승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내 말이 이해돼서? 이해됐지? 경직적이며 N 금리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환율은 훨씬 얘보다 크게 변화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리고 경직적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오버슈팅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디아소.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게 이거는 시간이 지나 이랬지만 단기는 이랬지만 또도리리리 다시 장기로 오는 거야. 장기로 오면 신축적이야. 물가가 제대로 움직여. 오른 만큼 오르게 돼. 그래서 그러면 통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질 통화는 올랐던 게 비슷하게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금리도 떨어졌던 게 다시 반등 올라가게 되고 됐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된다? 구매력 평가설 여기 장기에 그 환율로 수렴하게 되니까 떨어지겠지. 오르긴 오를 건데 오버됐던 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내 말 다 이해됐냐? 이해돼서 어렵다. 이 지문 분명히 어렵다. 이 부분 어렵다. 어려운 거 인정한다이. 무슨 말이겠어? 어려운 거 인정한다이. 그런데 시험의 상황에서 만났으면 어려웠겠지만 시험의 상황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법 이렇게 화살표라도 표시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문제 풀 수 있어. 가가지고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삥 올라가는 게 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띡 올라갔다가 빡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띡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은 라인으로 내려와요. 자, 요거 많이 틀린 애들이 뭐가 많이 틀렸냐면 이거 얘는 여기가 간격이 있어요. 여기 즉 요 수준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거야. 얘는 근데 얘는 그 수준을 회복한 거고 그 차이 느껴지지? 그래프에. 그럼 이건 뭐 푸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그게 마지막에 장기로 다시 돌아오지. 그러면 요거 빨리 센스 있게 푸는 방법은 어쨌거나 뭐야? 금리는 내려가고 그치? 통화량은 올라가고 환율은 올라가니까 내려간 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금리구나. 끝. 이렇게 잡는 거지. 이해돼서?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 반등이라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 제자리 찾는다. 반등. 그거였어. 그 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얘는 뭐라 그랬어? 구매력 평가설에 수렴한다 그랬고 얘는 원래 수준이야. 원래 수준. 이거 원래 수준. 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실질 통화량. 이게 기억이 되는 거지. 실질 통화량. 이해돼서? 어쨌거나 얘는 왜 다시 이 끝 여기까지 다시 복구되지 않느냐면 어쨌거나 통화량의 증가라는 충격에 의하여 장기에도 환율은 올라가는 거야. 환율은 어디 갔어? 환율은 여기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오버슈팅이란 건 얘가 100만큼 올라갈 거였다면 얘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200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요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 딱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할 만큼으로 다시 복구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내 말 다 알아먹으시오. 헷갈렸을 거야. 근데 요거를 잘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요거만 금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거 알아내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수준이라는 요 말만 보면 두 번째 거 찾을 수 있잖아. 원래 수준. 그럼 이거 두드려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실전에서는.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해버린 거고.
다 알아먹었지요? 됐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별거 없어요.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서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이어받아서 정책이 다시 나온 거야. 정책적으로 뭘 한다. 그런데 오버슈팅의 원인이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 중에 강제성이 낮은 사례는 뚜둔자 데칼코마니. 처음에 뭐 해야 돼? 강제성이 낮은 거. 딱딱딱 줄구면 되지. 강제성이 낮은 것,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거나 정보 딱 밑줄구면 되지. 정보 주기. 그지?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럼 가격 규제 딱 줄치면 되지. 됐지? 가격 규제 S, X 막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하면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이번엔 수입 품목에 대한 세금 조절, 수입 품목 세금 조절 땡 밑줄그면 되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수출입 기업 환율 변동 보험 제공. 환율 변동 보험이라는 건 환율이 변화돼가지고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갑자기 어떤 손해를 보게 돼. 그럼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그 손해를 메꿔주는 거지. 이해됐지? 환율 보험. 외화 차입이라는 건 빌리는 거다. 차입 단어 알아둬라. 차입은 뭐라고? 빌리는 거다. 빌림. 꾸는 거야. 외화를 빌릴 때. 지급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회사가 외화가 필요해가지고 빌리는 거야. 원자재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안 치르면 얘네들 안 준대. 근데 물건을 만들어야지 수출을 하지. 이런 젠장.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디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빌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차저차 해서 오버슈팅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불안한 상황이야. 그때 정부가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 돈을 외국에서 안 꺼주려고 그럴 때 정부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기업한테 돈 꺼주세요. 그게 바로 지급 보증이야. 무슨 말이었어? 지급할 것을 우리가 보증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못 갚으면 내가 갚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지급 보증. 이해됐지? 자,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거. 강제성이 낮은 거 아까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규제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조절한다거나 그치? 보험을 제공한다거나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성이 높아. 직접적으로 막 혜택을 주는 것. 이로 나눴네요.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인 또는 사후적인 미세조정 정책 수단. 사후적 뭔지 알지? 일이 벌어지기 이전의 예방책. 사후적은 뭐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결책. 됐지? 사후적. 미세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그래서 얘는 뭐야? 첫 번째 단락처럼 데칼코마니 그 항목들만 똑똑똑똑똑 줄거놓으면 그냥 끝나네. 단순한 얘기야, 얘는. 이 두 개 정리한 거에 비하면 껌이지 뭐. 됐어. 이해됐어. 그 문제가 나온 게 5번째 문제고. 그치? 5번째 문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5번째 문제. 그 정답만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미세조정 수단 여러 가지 나왔어.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경우에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이런 건 없었지. 그 본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묻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겠어? 하나씩 그냥 딱딱 제거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였고요. 어휘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정답 1번이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장기. 자, 통화량이 이렇게 해서 장기 얘기야. 통화량이 유지될 경우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그렇지.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됐지? 환율은 오르는데? 뭔 소리야? 됐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으면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서 내가 화살표만 해놨으면 이해를 못했어 나는. 근데 화살표만 충실하게 해놨으면 얘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 따라가려면 시간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문학과 화작과 언매에서 시간을 확 줄여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서? 그럼 이해 못해도 화살표만 가지고 따라간다. 근데 우린 그것조차 준비하자고. 뭐 환율이나 금리나 통화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미리 준비해가는 거니까 우리는. 나와라 그냥. 우리는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뭔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 틀렸다는 거 알고요. 자,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A국의 A국의 경제학자가 뭔가 예측한 거야. 금융시장이 불안해. 그럼 이거 뭐 얘기한 거야? 이거. 투자하는 애들이 돈 빼가고 투자 잘 안 하는 거.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A국이 사람들이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B국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근데 B국에서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돼. 그렇지. B국은 A국이 삐리삐리하니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다가 막 투자하고 있어. 하 신난다. 하지만 돈을 막 쏟아 부으니까 B국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요거 시작되는 거야. 통화량. 어디 갔어? 통화량. 이게 시작되는 거야. 여기도. 됐지? 통화량이 많아져. 자,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도.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뭐. 됐지? 변동할 것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은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됐지? 또한 양국 간의 교육 및 금융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해서 평가절하돼요. 우리 물건이 싸지는 거야. 우리 돈의 가치가 싸진다는 얘기, 우리 물건이 싸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수입하는 가격은 올라가긴 하지만 무슨 말이겠어? 우리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긴 하다. 그러면 달러가 또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나갔던 달러가 들어오는 거지. 수입으로. 됐지? 그리하여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라고 A의 경제학자가 주장한 거야. 이해됐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자, 무슨 일이 있던 거냐면 A국의 금리가 삐리삐리해. 그래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거야. 투자된 돈이. 이게 어디로 갔어? B로 간 거야. 근데 A국의 학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금리가 얘네들이 금리가 삐리삐리해서 돈을 다 가져가가지고 환율이 올라간 게 지금 오버슈팅 된 게 문제이긴 한데 이 덕에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B국이 지금 이 돈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겠니? 그럼 얘네들 또 금리가 삐리삐리해진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 무슨 말 알겠어? 냅두자 이런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 얘기였어요. 자, 정답만 한번 볼게요. A국에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B국이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삐리삐리하니까 투자한 돈이 일로 들어오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 오버슈팅은 돈이 다시 떠났던 애들이 들어오니까 완화되지. 오버슈팅이 여기서 투자금이 빠져나가서 생긴 거잖아. 근데 B국이 금리가 낮아서 B국이 또 빠져나가. 근데 얘네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깊다 그랬잖아. 그 돈이 다시 들어올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그럼 여기는 완화되겠지. 내 말 이해됐어? 내 말 알아먹었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잘 체크를 해놓고 요 금리 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 이걸 연습장에다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하나씩 그렇군 그렇군 이라고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약간 뭔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에 하이 레벨 지문이야. 연습할 만해. 내 말 알겠어? 이해됐지? 꼭 연습을 해두자. 반복 학습을 해두자. 그리고 내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 상식이라고 정리해줬던 저 끝에 있는 거 있지? 이거 반드시 잘 정리해놓고. 내 말 알겠어?
이해될 수. 그러면 경제 어려운 거 나와도 그냥 탁 가자. 이게 된다고. 오케이?